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오늘 현실 정치에 전격 등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유니폼을 입었죠. 곧장 주장으로의 승격을 노리고 있을까요? 전당대회가 6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당권 구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두 분 전문가와 함께하지요.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입당 풍경 어땠는지 먼저 주제어로 정리해봤습니다. 보고 오시죠. 대통령을 잘못 모셨던 탈당했다 법당 또 선거 참패에 책임이 있었던 출마를 안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난 정부가 한 일 모두가 마치 국정농단이나 적폐인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황 전 총리님을 두고 한쪽에선 친박 색채가 강해서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친박이 절대 아니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계파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계파 싸움을 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통하고 함께 일하도록 그렇게 할 각오로 정치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 쓸만한 재원이 없어 정치인 아나바다 운동을 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재활용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입당 풍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교안 전 총리 입당 이후에 한국당 상황을 좀 한마디씩으로 표현을 해본다면요? 계산이 끝났다. 전 계산이 이렇게 끝났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요? 황교안 총리 입당은 본인이 지금 이 시점에서 입당을 하면 당대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계산이 끝났다라고 전당대회 출마 말씀드립니다.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군요. 네. 교수님은요? 저는 야단법석 좌충우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전당대 판이 키워진 면에서는 흥행의 성공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보수 후보 진영의 가장 높은 대선 후보 지지도를 갖고 있는 분이 한국당에 입당을 했기 때문에 판이 커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친박 프레임, 그다음에 아까 저 김무성 의원 그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또 선거 패배 책임, 그다음에 또 복당 등등해서 과연 자유한국당이 어떤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의 좀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우려도 한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산 끝났다. 좌충우돌 야단법석. 자, 먼저 오늘 황교안 전 총리 입당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첫 일성 먼저 듣고 오시죠. 지난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국가적 시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말 심려를 가지시게 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일했던 그 모든 일들과 그 공무원들이 함께 적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무너져 버리게 하는, 그렇게 몰아가는 이런 것은 제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 일한 공무원들을 적폐몰이한다. 이거를 또 총체적 난국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는데 황교안 전 총리의 시각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야권 인사로서는 할 말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황교안 총리의 입당 인사말과 기자회견을 보면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을 하고 우파 보수의 단합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행간에 숨겨진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한국당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 얘기는 내가 당대표에 나가겠다. 이런 의미고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을 막고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거는 나는 대통령에 출마하겠다. 네네. 이렇게 의미가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속마음까지 다 읽어주셨는데 전당대회 출마 여부 관심이니까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전직 총리 하셨던 분이 입당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 행보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큰 계산은 끝나고 온 거죠. 그냥 단순히 평당을 하려고 나오셨겠습니까? 예전에 고건 전 총리나 반기문 전 총장이나 관료계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사실 정치적 행보를 시작해서 입당이라고 하는 문을 여는 순간 사실은 당권, 대권까지를 염두에 둔 거라고 행보를 생각해야 되고요. 저는 두 번째 의미로 이제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른바 친박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는 예. 프레임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면 동의하면서도 일면 좀 비판을 좀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일단 지난 정부가 다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지난 정부의 모든 공무원들이 적폐로 몰아서는 안 된다. 네. 뭐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공무원들을 적폐로 모는 게 아니고 지난 정부의 법무장관, 총리 권한대행을 하셨던 분이고요. 예. 그리고 지난 정부의 가장 핵심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은 그 당시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지난 정부의 책임과 지난 정부의 평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네. 어떤 개선의 의지를 갖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으로도 향후에 황 전 총리가 당권에 나가든 대권에 나가든 계속적으로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고 네. 그에 대한 정치적 답변과 그에 대한 돌파를 계속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은 저는 조금 우회적으로 좀 피하는 답변이 아닌가 네네네. 이러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지금 두 분 다 당대표 또 크게는 대권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박근혜 정부 마지막 총리라는 이 이력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이에 대해서 황 전 총리는 직접 어떤 이야기 했는지 듣고 오시죠. 출마할 거라고 상정을 하고 당내에 그 경쟁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총리님이 나오시면 박근혜 시즌 2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반박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파를 떠난 바른 정치에 함께하기 위해서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파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하거나 또 그런 입장에 제가 설 수 없고 또 서지도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신문에 입당하시는데 분열된 당의 통합도 강조하시고 또 문정부의 실정도 바로잡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의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인지 여쭤도 될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신감의 근거 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정치권에서는 유행어인지 모르겠네요. 김근식 교수님과 조금 다른 분석도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탄핵 프레임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요? 왜냐하면 총리로서 탄핵 정국을 관리를 잘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당신 탄핵에 대한 책임이 있다, 없다 이런 식의 공격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의 책임을 황교안 전 총리에게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탄핵 정국 이후에 정리를 잘했다. 이런 의견이신데. 우선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에 그러니까 지난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적폐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조금 비율을 좀 확대해 보면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제 36년 동안 그 일제 치하에 살았다는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친일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제 시대에 면서기를 했다고 우리가 친일파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일제 36년 동안 핵심 요직에 있었던 분들은 그 일제 36년을 주도적으로 했든 안 했든 간에 역사적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일단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는 순간 정치적으로 판단이 끝났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는 순간 헌법적으로 판단이 끝났고 지금 사법부 재판에서 1심에서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아놨지 않습니까? 사법적으로 판단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적어도 황교안 전 총리 정도의 핵심 요직에 있었던 분들은 바로 저렇게 무혈 입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만 야당의 지도가 좀 올라오니까 거기 올라타는 모습으로 오해되기보다는 조금 더 자숙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일제시대 비유를 해주셨는데. 저는 황교안 총리는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법률가와 행정가로서 아주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줬는데 이분이 과연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이 가능한 것이냐, 잘 안착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현실 정치의 의문이고요.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거죠. 특히 검증이라는 죽음의 계곡을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도 2주 만에 그냥 낙마해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얼마나 잘 넘어갈 수 있느냐 황교안 총리의 생사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 과제가 탄핵 프레임이 아닐까 싶은데 본인이 그렇게 보든지 아니든지 간에요. 어쨌든 그런 프레임은 걸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요? 김근식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탄핵 문제는 이미 사법적인 영역에서 결론이 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뭐 비열한 모습을 보일 필요 없고요. 그냥 사법적인 문제로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 국민들께서
70% 이상 찬성하신 부분이다. 이렇게 네.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총리라는 프레임, 친박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잠시 듣고 오시죠. 당이 표의 확장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또 예. 총선의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저는 그 소위 박근혜 프레임, 친박 프레임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친박 프레임에 갇혀서는 예.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 가져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보수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과거가 어땠든 간에 요 좌파 이 파퓰리즘 정권과 한판 붙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동일 대열에 서야 되는데 지금 황 총리나 이런 분들은 다 귀중한 우리의 그 보수의 자산이거든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좀 실질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뭐 이렇게 저렇게 대리미지를 좀 잘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좀 당내 분위기를 그리고 본인이 그 후보로서 해야 될 일들 뭐 이런 것들을 뭐 정치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게 일종의 프로페셔널이거든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예. 언뜻 생각하면 친박계에서는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지금 쭉 들어보니까 또 그런 분위기만은 아닌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야당에서의 비판은 도로 친박당이라는 이제 역사적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내부의 비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히려 친박 프레임에 덫에 걸려 있기 때문에 표의 확장성이나 자유한국당의 확장성에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가 네. 있는 거고요. 이런 면에서는 사실은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향후 진로와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제기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홍문정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무혈 입성이라고 하는 그냥 무임승차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탄핵 때 조용히 있다가 오히려 탄핵 이후에 1년 반, 2년이 다 지나면서 그 엄중한 시기를 지났을 때는 조용히 있었다가 네. 야당 지지도가 올라오니까 그냥 올라타는 게 아니냐라는 또 친박 자체에 또 볼멘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두 가지 이 비판의 소리를 어떻게 넘어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분열을 할 수밖에 없는 표의 확장성에 장애를 주는 한계가 있다는 거하고 무혈 입성이라고 하는 이 달갑잖은 시선에 대해서 그 내부에서 이겨낼 수 있는가가 아까 우리 장 소장 말씀대로 정치는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아무런 우군도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친박이 같은 지지 세력이라고 예상하는데도 저런 반발이 있다고 한다면 저걸 어떻게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을지 사실상 황교안 전 총리가 한국당 내 조직이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네. 그냥 대선 후보 보수 진영 1위라고 하는 걸로 지금 들어온 건데 저런 실제적인 당 내부의 현실적 벽들을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제발 탈당만큼 않고 끝까지 가주시길 바랍니다. 네. 친박계에서 뭐 이런 목소리만 나오느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윤상현 의원은 쌍수 들어서 환영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그 YTN에서 정확하게 대비되는 두 분의 멘트를 따셨는데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를 출마하려고 하거든요. 예. 당대표 후보의 경쟁자라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홍문정 의원은 친박 골수입니다. 네. 그분은 어정쩡한 태도 취하지 말고 황교안 총리 확실하게 우리에게 충성 맹세해라. 이 두 가지로 네네. 저는 판단합니다. 네, 견제구이거나 아니면 충성을 맹세해라 뭐 이런 메시지일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비박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비박계의 좌장 김무성 전 대표의 목소리입니다. 대선 전초전이 너무 빨리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용서와 화해를 통한 통합을 해야 될 시점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단 지도 체제였는데 단일 지도 체제로 이제 확정이 됨으로써 결국 그러한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불출마하시겠다는 입장을 내놓으시고. 현재로서는 그 입장이 변함이 없습니다. 네, 대선 전초전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구도상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황교안 후보는 친박 진영의 후보, 예. 다른 오세훈 후보는 비박 진영의 후보 이렇게 나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파 싸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황교안 대 오세훈의 이야기고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김무성 전 대표는 일단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전당대회는 이번엔 나가지 않겠다, 네네네. 쉬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무성 대표의 말은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임 전쟁이 들어가고 예. 개파 전쟁이 되는 순간 금년 2월에 있을 이 전당대회 자체가 네. 당의 통합과 어떤 확장보다는
분열과 계파의 갈등의 확인이라고 하는 걸로 변질될까 봐 걱정된다는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볼 때 비박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만도 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탄핵에 찬성하면서 당을 나갔다가 다시 또 야당의 선명성을 위해서 다시 복당을 했던 비박 또 탈당파들인데 이들이 왔을 때 다시 자기들이 탄핵에 찬성했고 자기들이 역사적으로 부정했던 친박과 탄핵의 책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당대표로 들어와서 나간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그럼 올바른 시선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그것은 전당대회가 새로운 통합과 확장의 자리가 아니라 분열과 갈등의 자리가 될 거라는 이제 김무성 대표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불출마 입장은 그대로냐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다가 현재로서는 지금 변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 황교안 반성을 전 총리의 입당 이후에 당 대표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새 가지고 몰아간다면 비박 진영에서도 아마 새로운 고민들이 시작이 될 겁니다. 제가 그 출연하기 전에 김무성 대표랑 좀 통화를 하고 왔어요. 뭐라고 이런 질문이 하던가요? 있는데 대표님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랬더니 본인이 이미 이번에는 출마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대국민적으로 약속을 했고 공개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어떤 상황적인 변화가 있지가 않다. 나가기 좀 힘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조건이 뭐 미래에도 전당대회 때까지 이어질 거다 뭐 이런 말로 들리는데요. 정치는 항상 변하는 거니까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자, 저희 조금 전에 뭐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만 앞서 저희 주제어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지난해 12월에 김무성 의원이 세 개 부류로 나눈 적이 있어요. 대통령을 잘못 모신 분, 탈당했다, 복당하신 분, 선거 참패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불출마해야 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본인도 불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던 건데 이번에 그러면 이 세 부류의 대결이 펼쳐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좀 짚어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엔 본인의 한 약속과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본인이 출마했을 때 당 대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 보여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출마하기가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엔 프리덤 코리아라는 자신의 사조직을 확대시켜서 본격적으로 그냥 대권으로 가는 그런 수순을 밟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마는 황교안 총리가 하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황교안 대 오세훈의 대결로. 김근식 교수님 전망도 똑같은가요?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체제를 어제 드디어 이제 단일 지도체제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하신 분들이 좀 진열이 좀 정비가 될 거예요. 최고위로 돌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대충 대진표가 그려진다고 한다면 오세훈 전 시장은 이미 당대표 출마를 기정사실화해서 활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출마할 것 같고요. 아까 나왔던 이 정우택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단 친박과 비박을 아우르면서 출마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황교안 전 총리는 당연히 오늘 입당을 통해서 이제 전당대 출마를 아마 기정사실 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변수는 홍준표 전 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입장을 좀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지난해 말했던 입장을 견제하지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또 입장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이 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차기 총선을 대비한 진열의 정비의 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 왜냐하면 진열 정비의 장이라는 건 당내 화합뿐만 아니라 금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야권의 재편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황교안 전 총리로 이야기되는 친박계의 압도적 우세 속에서 전당대회가 친박들의 잔치로 끝나버리면 내년 총선 표의 확장성 또 국민들의 어떤 지지 획득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있을 야권 재편의 주도권 이런 면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많은 계산과 고민이 들어갈 것이고 이미 전당대회에 출마하기로 등판하기로 약속한 분들은 복잡한 계산과 고차 방식 속에서 이합집산을 통해서 또 선수들이 또 가려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 앞에 어떻게 선을 보일지 아마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자꾸 황교안 총리 대 오세훈 전 시장의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선거는 네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흐름, 명분, 구도, 인물. 명분, 구도, 인물. 이 네 가지로 모든 선거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이 황교안 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흐름을 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론조사를 해보면 보수 우파 쪽에서 차기 지도자는 누가 될 것이냐라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 국민들이 이미 황교안, 오세훈 이 두 사람을 가장 큰 유력 주자로
규정을 인지를 해버렸습니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탔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두 사람이 흐름을 탔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내부의 정치공학적인 계산은 상당히 어쨌든 복잡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유한국당 밖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야 모두 날카로운 반응을 내놨습니다. 듣고 오시죠. 박근혜 정권 내내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박근혜 정권의 핵심 인사입니다. 국정농단에 대해 누구보다 큰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황 전 총리 본인도 수많은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이런 분이 진정 어린 사죄나 반성 한마디 없이 마치 개선 장군처럼 정치하겠다고 나서고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는 그저 친박 아이돌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황 전 총리에게 개명을 권합니다. 황교안보다 황교만이 자신의 정체성에 부합해 보입니다. 황교안 총리야말로 박근혜 국정농단의 실질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예. 법무장관, 국무총리. 예. 그리고 수혜자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그분이 총리를 하면서 네.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도록 무슨 일을 했는가. 그리고 완전히 한국당은 박근혜 당이다. 자유한국당에 쓸만한 재원이 없어 정치인 아나바다 운동을 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재활용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적어도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며 유용할 때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네, 대변인 논평도 있고 개인적인 인터뷰도 있었습니다만 어느 당의 어떤 의견이 가장 주목이 되십니까? 저는 그것보다도 예. 저렇게 야권의 잠재적인 대권 후보를 말장난 수준으로 네. 저렇게 흠집내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 이야기하시는 것 네. 같은데. 민주당만 황교안 총리가 입당을 해서 출마하면 민주당만 좋은 일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분석도 있는데요. 집권 여당은 집권 여당답게 좀 여유롭게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정말 열심히 지혜를 짜보자. 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국민들이 이러한 말장난 수준의 비아냥에 네. 한숨 짓는 거죠. 네, 말장난으로 들리셨어요? 김 교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전 총리분이 이제 한국당이라는 야당에 입당을 했기 때문에 정치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치인으로 첫 발을 디딜 때 저 정도의 세례는 다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걸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이 이제 일상화돼야 정치의 본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당연히 여당이나 이제 다른 야당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는 그 비중이나 중량감이나 어떤 대선 총선 구도를 따져볼 때는 비판을 칼날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러나 이제 만약에 우리 장 소장 말씀대로 그걸 받아들이면 오늘 입당했기 때문에 저 정도는 비판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당대표로 출마해서 당선이 된다면 네. 당대표로 확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당대표로 확정이 되면 제1야당이 어쨌든 선출된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건 여당이든 청와대든 A를 갖춰야 된다고 보고 그러나 지금은 입당한 정치 신이니까 네. 앞으로 가야 할 정치의 가시밭길이 이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는 아주 정확한 수준의 논평이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두 분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현실 정치의 시작 바로 오늘부터 바로 저런 논평으로 표출이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이번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전 총리의 파급력 어느 정도 될지 일단 출마 예상자부터 좀 볼까요? 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만 지금 저희 대담에서는 오세훈 전 시장, 황교안 전 총리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실제 파급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까 잠시 여론조사 결과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범야권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대 황교안의 2강 구도 아니면 오세훈과 황교안, 홍준표 3강 구도로 가느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전 포인트처럼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친박이 얼마나 결집하느냐 이것이 또 변수가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이제 오세훈, 황교안이라는 2강이든지 아니면 홍준표 전 대표가 전당대 출마를 결심하면 3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지도 체제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 예상되는 후보 중에 몇 분은 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2강 아니면 3강 구도로 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건전하게 다시 혁신을 하고 총선 전에 국민들 앞에 새로운 대한야당으로 서기 위해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야권 재편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저 2강구도 3강구도 속에서 계파 간의 어떤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어떤 억울함을 풀기 위한 어떤 해원 상생의 길로 가서는 안 되고 네.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확장성을 가지고 좀 더 많은 대안적인 야당으로서 우뚝 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2강이든 3강이든 간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맞닥지 않은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니까 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에 대선 후보로 나와서 패배를 하셨고 당대표를 역임하셔가지고 지방선거에 책임을 지고 지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신 분 아닙니까? 예. 아직은 또 이제 제도권 바깥에서 또 이제 호카콜라로 지금 바깥에서 장애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지금 또 다시 당대표 나온다는 제가 볼 때 국민적 심정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들어오는 순간 황교안 총리하고 이게 붙으면 사실은 친박과 홍준표 대표라고 하는 사실은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1야당이 탄탄하게 제대로 쓰는 게 국민을 위해서나 또 국가를 위해서 좋기 때문에 이번에 전당대회 구도에서는 개파나 아니면 어떤 자기 이익적 차원이 네. 아니라 대한야당, 그다음에 표의 확장성, 야당의 어떤 재편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당내에서도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강 구도로 가느냐, 3강 구도로 가느냐의 변수가 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 기자들도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어제 영화 보고 나오는 길에도 달라붙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어떤 이야기 했는지 잠깐 듣고 오시죠. 정당에 입당하고 탈당하는 것은 자유죠. 그거는 나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이 선자리에서 길거리 인터뷰에서 말해주리라고 생각했습니까? 네, 홍준표 전 대표다운 대답인가요? 길거리에서 내가 그런 거 말할 것 같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속마음 읽을 수 없나요? 저는 홍준표 대표는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네. 국민적인 지지도에서 상당한 표차로 아래에 네. 있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발표된 한국당의 조광특위 위원들, 예. 한국당의 조직위원장들 오늘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 소위 홍준표계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탈락됐어요. 예. 국민적인 지지도도 없고 당내의 지지 기반도 무너졌습니다. 뭘 가지고 선거를 치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출마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홍카콜라 TV 같은 이런 유튜브 활동이랄까요? 이런 걸 통해서 대중적인 인지도는 반면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인지도는 높지만 그 인지도가 호감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호기심 때문에 그 홍카콜라를 보는 것이지 많은 호감을 갖고 그 유튜브를 시청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등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아무튼 저희가 계속해서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홍준표 전 대표 또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바깥에서의 시선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나옵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어중간하게 말하고 있는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오셔가지고 그냥 좋겠어요. 끝나셨으면 좋겠어요. 홍준표 전 대표가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황교안 전 총리가 나오면 안 될 것이다. 빈배치 되는 거 아닙니까? 저 2등 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저는 이제 황교안 총리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대표 출마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아, 보궐선거를 노린다? 근데 예. 실제로 황교안 전 총리가 이번에 보궐선거 있는 두 지역하고 다 인연이 있어요. 창원은 창원 황 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원에서 검사장을 했어요. 네. 나와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석을 내놓는데요. 특별한 지역까지 언급을 하면서 보궐선거 얘기를 또 꺼내네요. 보궐선거 가능성은 저는 별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직 총리고 차기 대선 후보 지지 보수 진영 1위인 사람이 네. 보궐선거를 거쳐가지고 국회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예전에 고건 전 총리나 반기문 전 총장이나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바로 그 총리적인 어떤 그 이해관계를 가지고 지지도를 올리면 바로 대권으로 갔기 때문에 네. 저는 당권을 거쳐 대권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창원에 가가지고 지금 1년짜리 국회의원을 해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보궐선거보다는 당권을 통한 대권으로의 직행 이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교수님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황교안 총리가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를 하면 저는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까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말씀드렸지만 한국당 같은 경우엔 당원의 50% 정도가 영남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이쪽 당원들의 특징은 박근혜 대통령 불쌍하다. 네. 억울하게 탄핵당했다. 박근혜를 구해주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당원들이 많아요. 네. 이분들은
전당대회 때 황교안 총리에게 몰표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애국당에서 15,000명 정도의 당원이 이번에 입당을 했는데요. 15,000표라면 전당대회에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로 인한 친박의 결집 효과가 생각보다 클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총리가 당대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외 당대표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태경 의원이 투트랙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가 되면 창원에 가서 출마해서 원내 당대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황교안 전 총리의 이제 당대표 출마를 만약에 전제하고 당선 가능을 생각해 보면 물론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전제가 되려면 첫 번째가 아까도 나왔지만 친박들이 황교안 전 총리로 결집돼서 모아줘야 돼요. 그러나 지금 실제로 김진태 의원이라든지 김진태 의원이 완주를 만약에 하겠다고 한다든지 또 실제로는 친박의 등을 또 지지세를 업고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친박표를 갈라먹는 수도 있고요. 실제로 영남 그 민심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또 TK 일부 지역에서는 황교안 총리가 그동안 과일만 따먹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또 불만도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상적으로 친박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결집을 해서 황교안 전 총리로 몰아주자라고 한다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친박의 새결집과 원활한 선순환적인 이 이른바 단일화 이것들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친박으로 결집을 해서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총선을 진두지휘할 당대표 됐을 때 그것이 과연 차기의 총선의 승리나 그다음에 대권의 정권 탈환이라는 부분에 과연 플러스가 될 것이냐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자유한국당 입당, 일단 전당대회라는 장작에 불은 붙인 것 같고요. 끓는 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연초부터 성금주 이용호 의원의 입당 불허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을 둘러싸고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견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파열음으로 들어야 하는지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주제어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송금주 의원의 입당과 이용호 의원의 복당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혁을 위해서라면 그 문호를 좀 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게 아주 총선의 전략 노선인지는 저희 지도부하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주제어의 집권 3년 차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차츰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입당 불발, 어떤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 할까요? 가장 큰 건 과반수에 어차피 모자라니까 두 석을 더 가져온다고 해서 큰 득이 안 된다라고는 이제 실리적 계산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밑바닥 정서는 제가 듣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제 국민의당 출신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친노에 반대해서 나왔던 비노 어떤 그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 어려웠을 때 당을 지켰던 더불어민주당의 친노, 친문, 순혈주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이 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그냥 덥석 받아 안기에는 지금의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의 정서가 이렇게 반감이 좀 크다는 걸 좀 반증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총선에 임하는 아까 그 우상호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내년 총선에 임하는 민주당 지금 내부의 핵심 지도부의 생각이 문을 열어놓기보다는 우리의 결집된 역량으로 그냥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지도부 생각이니까 뭐 가타부터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내년 총선 전략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당은 또 황교안 전 총리 바람으로 해가지고 친박이 결집하는 모양으로 가고 만약 더불어민주당은 더욱더 친문 순혈주의로 간다고 한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거대 양당의 협소하는 계속 프레임이 계속 작동되는 것이라서 국민적으로는 제가 좀 실망스럽지 않나 서로 간에 협치의 공간과 연합의 공간보다는 자꾸 외골수로 가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는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내부 중진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 복당이 불허된 것이 드러난 이유와 드러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러난 이유는 공식적인 얘기인데요. 정강 정책에 맞지 않은 행동을 했다. 또 하나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 민주당 후보 낙선운동을 했다. 이것이 바로 드러난 이유인데요.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들 없어도 그 지역은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어. 다음번 총선에선 찾아올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고요.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현직 당협위원장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네, 저희가 뭐 잠시 박영선 의원 그리고 우상호 의원의 비판하는 내용을 페이스북 내용을 띄워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지요. 우상호 의원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당시에 열린우리당 만들 때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에서 독수리 오형제까지 받아들였던 정당인데 개혁을 위해서라면 그 문호를 좀 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근데 지금 아예 닫아버린 것은 뭐 이번 경우는 제가 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아주 총선의 전략 노선인지는 한 번 더 가서 좀 저희 지도부하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문호를 완전히 홍영표 원내대표가 좀 다시 고려해볼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던데 재입당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결론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명분을 갖고 다시 번복하기에는 네. 특별한 명분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아까 박영선 의원이 이제 오랜만에 옳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순혈주의는 멸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종이 강해요. 네, 로마의 뭐 천년 지속의 힘에 빗대어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같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싶다라는 분들에게는 네.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결정이 지금 여권발 정계 개편에도 어느 정도 제동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 두 의원의 복당, 입당 불허 방침은 차기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있을 민주평화당의 일단의 정계 개편의 어떤 시발 또는 지금 바른미래당 안에 이른바 호남계 의원들의 어떤 움직임에도 일단은 급제동을 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에 임할 때 지금 현역 의원 한두 석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민주당 입당하지 않아도 대부분 호남의 지역구로 둔 분이기 때문에 호남의 지역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친노 친문을 지켜왔던 당협위원장이나 원외위원장이 있다라는 그런 선전포고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이른바 협력적 비판을 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이나 또는 본래 뿌리가 민주당이었던 이른바 국민의당 계열 쪽에 있어서는 다시 민주당의 문을 두드리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건 분명해 보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는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탈원정 정책 문제인데 일단 송영길 의원이 제일 먼저 신호탄을 쐈죠. 네,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권 여당은 민심을 반영해야 돼요. 탈원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적인 목소리가 조금 더 높습니다. 논의의 틀 안에서 다른 목소리도 함께 검토해보는 것도 집권 여당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무슨 비주류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다, 친문과 비문의 계파 갈등의 파열음이 나타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니 우리나라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산당도 아닌데 단일 대우가 웬 말입니까? 이것은 아주 중진 의원들이 적절하게 잘 지적한 것이라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지금 소장님 의견은 정확하게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했던 이야기랑 그렇습니까? 일치를 하거든요.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 탈원전이라고 하는 이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러저러한 이야기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가지고 탈원전이라는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실제로 신고리 오륙호기를 공사를 중단할 거냐 재개할 거냐를 놓고 이른바 공론화위원회에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과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공사 재개가 훨씬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부 뜻과 달리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탈원전이라는 장기적 정책의 방향은 옳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지금 송영길 의원이 사실 집권 여당 내에서 지금 스스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기회에 뭐 민주당 내부에 무슨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탈원전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입니까? 향후 몇십 년을 가야 될 정책이라고 한다면 이 중요한 에너지 정책의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야 또는 진보 보수 다양한 의견들을 좀 들어서 수렴해서 정부가 좀 더 겸허하게 국가의 장래 차원에서 좀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도 이번에 송영길 의원이 쏘아올린 이 문제 제기에 저는 응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론화위원회를 거친 정책 아니냐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한울 3, 4호기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재검토, 재논의, 재결정 이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당 내부에서 민심을 반영하는 새로운 목소리인지 아니면은 뭐 파열음이 될 수 있는지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여당이 집권 3년 차를 맞았기 때문인데요. 주로 집권 3년 차가 되면은 뭐 징크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임기 5년제 단임 대통령이기 때문에 3년 자면 이제 중반을 넘어서거나 중반에 가까운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그때 시기에는 중요한 총선 같은 지방선거 같은 전국 규모의 선거를 한번 치러야 돼요. 네. 그러면 청와대 권력이 임기 초반에는 막강하지만 임기 중반에 들어오면 집권 여당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예전에 제왕제 대통령하고는 훨씬 더 지금 약화된 게 사실이고요. 네. 지금 특히 이해찬 당대표가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로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내년 총선에 실제로 공천권을 오롯이 100%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까지 출마했던 사람이고 과거의 전력을 보면 비노 진영으로 쭉 했던 비주류의 중심 인물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런 문제 제기가 실제로 집권 3년 차에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 일정한 이견의 어떤 표출 또는 공천권을 둘러싸 일정한 정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분석은 충분히 나올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역대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의 징크스라고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그래픽으로 한번 띄워보고 있는데요. 이 역대 사례랑 비교했을 때 비슷한 뭐 분열이랄까요, 파열이랄까요, 징크스랄까요 이런 양상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인가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보다 15에서 20% 높은 상황에선 네. 이런 뭐 당청 간의 파열음, 징크스 이런 것들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걸 집권 3년 차의 징크스로 해석을 하는 것은 좀 섣부른 판단 아닌가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탁현민 행정관 이야기까지 좀 짚어볼까요? 사표를 또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에 사표 제출하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되게 이제 정치적으로 사표 제출이라는 것은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관이긴 하지만 정치적 논란의 중심인물이었기 때문에 네. 지난해 6월에도 많은 야당의 비판 속에서 사표를 냈다는 것은 내가 그만두겠다는 의견을 낸 건데 네. 대통령이 재신임을 해서 일을 더한 거거든요. 이번에 낸 게 시기가 1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임종석 이른바 청와대 1기가 사표를 내고 나간 시점에 같이 된 거예요. 네. 제가 볼 때 정치적 의사표시를 한 거라고 봅니다. 참모진 개편과 그렇습니다. 관련있다. 나는 이제는 1기 임종석 교체와 함께 나도 그만두겠다는 정치적 의사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저는 7일 날 사표를 냈는데 지금 15일이 되는 지금까지도 8일 동안 사표 수리가 안 되고 있는 청와대에는 이 묵묵부담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자꾸 오해를 사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일각에서 것처럼 비서관으로 승진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게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서관 승진을 노리고 셀프 사표를 냈다? 이건 기업에서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네. 일을 열심히 묵묵히 하면 비서관을 승진시켜주는 것이지 사표 던져놓고 내가 비서관 승진시켜줄래 말래 라고 하는 건 이게 도의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표를 냈다고 하는 정치적 의사표시에 대해서 빨리 청와대가 가타부타 말을 해주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네.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지금 10일째, 8일째, 9일째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저는 빨리 이 공백을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표를 네. 받든 안 받든.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이 가는 이유, 뭐 여러 가지 남북 관계랄까요? 여러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이유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저는 탁 행정관이 사표를 네. 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문화예술 쪽에 종사하는 분들은 영혼이 자유롭잖아요. 네. 지난 20개월 동안 저 청와대라는 구중 궁궐에 갇혀 있는 것은 되게 답답했을 거예요. 예. 못 견딜 겁니다. 힘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재신임을 물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예. 이런 비판이 있지만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일을 해도 되겠느냐 그런 재신임을 물은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적인 함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청와대 생활에 많이 지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탁 행정관에 대해서 상당히 신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들을 눈여겨보고 있는 겁니까? 우선 과거에 문재인 대표가 야당 대표시절 야인 시절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최측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으로 들어와서 청와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지도의 여러 가지 기반 중에 하나가 많은 의전 행사들을 잘 기획했던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기획의 한 중심에 탁현민 행정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놓고 싶지 않은 중요한 측근이긴 할 겁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지금 정부 출범하자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이 탁현민 행정관 거취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시기에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놔야 될지 계속 붙잡아야 될지 고민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하루빨리 고민을 해결하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놔주고 스스로 사표를 낸 것인 만큼 네. 이 문제를 좀 거취 문제를 좀 해결을 빨리 해주는 게 네. 저는 청와대로서도 좀 깔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뭐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이유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봐요. 하나는 행사 기획을 잘해서 예. 이 정부의 지지율을 견인해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인 시절에 네팔에 가서 네. 한 달 동안 지냈을 때 아주 같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엔 이 정부에 끝까지 함께하는 순장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탁 행정관의 기획력 그리고 뭐 인간적인 친밀감도 뭐 버릴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비서관 자리, 김종천 전 비서관 자리죠. 음주운전 적발로 공석이 된 자리인데 만약에 이 비서관 승진이 아니라면 청와대 나가서 향후 거취는 어떻게 된다고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지난해 임종수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밝힌 거에 따르면 학교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분을 내가 잡아놓고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것처럼 다시 학교로 들어가서 강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문화예술계 공연기획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분이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자유로운 문화예술계에 가서 자기의 비즈니스라든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간과 장을 찾아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라이트 포커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장성철 공간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